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이게 기존 데이터죠. 기존의 VIP 데이터와 그리고 뭐 성별, 연령, 주소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이 빨간색 칸들과 파란색 칸들 간의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렇죠? 어떤 규칙이 있을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애가 뭐예요? 여기서 도출된 애가 바로 모델이라는 애죠. 이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측 모델 또는 분류 모델. 만약에 지금처럼 VIP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그런 분류 모델을 만든 거죠. 그렇죠? 분류 모델을 짠 하고 만든 거예요. 짠 하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평가를 하냐면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있죠. 여기에 X 있죠. X. 여기에서 이 VIP를 이제 여기는 이제 빼놓고 여기를 빼놓고 이 원래 X들을 여기 도출된 모델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림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해서 예측 분류 모델이 이렇게 짠하고 등장하게 되는데 그 분류 모델에다가 여기서 썼던 X들을 있죠? 이 X들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다시 집어넣으면은 뭐가 새로 탄생하게 돼요? 여기에 어떤 게 새로 나와요? 이 모델에 의한 예측값이 나오겠죠. 실제 데이터와 다른 VIP 판별 여부가 예측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거는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값이 나오겠죠. 예측된 값. 그렇죠? 이건 이제 실제 존재하는 값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된 값일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된 값. 이해되죠?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 짠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된 값. 그러면은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실제 값이죠. 이 실제 값. 우리가 원래 있던 이 데이터, 원래 있었던 이 실제 값이랑 평가값, 이 평가값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네들을 1대1로 한 줄 한 줄씩 매칭을 해보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저걸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학습을 해준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여기 학습 그리고 여긴 이제 예측.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모델 핏을 해줘서 여기서 학습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학습까지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예측을 한 거죠. 기존에 똑같은 데이터로 예측을 해줘서 나온 이 예측된 값 그리고 그 두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두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 값 가져오고 그리고 요 값 가져오고 예측된 값 이 예측된 값 가져와서 우리가 이 두 값을 잘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값이 얼마나 일치하냐.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1인데 예측을 0으로 했다. 이러면 틀려버린 거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0인데 예측을 0으로 했다. 이러면 일치한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값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켄론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 있죠? 이 결과, 이 모델, 지금 이제 학습된 이 모델로 예측을 해요. 예측, 프레딕트. 예측을 하는데 두 가지를 평가를 해요. 일단 학습이 잘 됐는지 평가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는 거죠. 트레인, 프레딕트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학습 데이터로 지금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학습 데이터로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예측한 결과는 좋겠죠. 그리고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걸로도 이제 우리가 실제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이 잘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이거 학습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서 예측값을 구했냐. 이거는 과연 이 알고리즘이 학습을 얼마나 잘 시켰는가 평가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데이터,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굉장히 이 기계학습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기계학습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기서 좀 설명하게 되네요. 뭐냐면은 바로 학습과 일반화예요. 학습은 일단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잘 학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학습됐는지 원래 학습에 참여한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 학습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 Y값이랑 실제 Y값을 비교해보면은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무에서 이걸 적용하려면은 실무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들이 막 들어와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일반화. 이 모델이 얼마나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느냐. 학습만 엄청 잘하면 뭐해? 실전에 써먹어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어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책을 사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수능 특강을 사서 영어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수능 특강을 열심히 학습을 했어요. 그게 여기에요. 모델 핏. 이게 지금 수능 특강을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이제 내가 이 수능 특강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볼 수 있겠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예측값이랑 원래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해서 내가 수능 특강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실제 내가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딱 가가지고 내렸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뭐 사형식, 수동태 뭐 이런 거 다 공부했는데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이제 외국인이 Hey, what's up, man, bro?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법에 없는 얘기.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데이터,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애가 들어온 거죠. 그때 내가 제대로 대답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일반화가 성공이 된 거죠. 제대로 학습을 한 거죠. 좋은 교과서를 골라서 학습을 한 건데 방금 사례와 같이 수능 특강을 가지고 만약에 회화 공부를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어버버버버 거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학습은 굉장히 잘 됐지만 새로 발생한 상황,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데이터가 딱 들어왔을 때 알고리즘이 내정지, 그러니까 제대로 성능을 발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레인에 대해서도 예측값을 계산하고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예측값을 계산해서 이 두 값을 계산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 프린트 함수 써서 classification report라는 함수를 써서 실제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예측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학습이 완벽하게 잘 됐기 때문에 성능이 100%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됐고요. 이번에는 뭐예요?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 Y 테스트 데이터.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와 그리고 참여하지는 않은 데이터로 모델에 넣은 예측값, 그 값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성능이 나눠져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예요? 얘도 제가 말한 그 케이스가 되겠죠? 학습을 오질나게 열심히 해서 학습 데이터로는 완벽하게 맞춰요. 그렇죠? 근데 테스트 데이터,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를 넣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보면은 F1 스코어라는 성능이 있는데 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학습은 완벽하게 했는데 얘가 교과서를 잘못 선택했다. 알고리즘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전처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이 데이터에 맞지 않은 알고리즘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영어를 배웠어야 됐는데 수능 특강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 내렸는데 외국인이 Hey, what's up, man, bro?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건 수능 특강이 없던 건데 하면서 잘못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못 대답을 한 거죠.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 케이스에 해당돼요. 학습할 때는 성능이 좋게 나와요. 요즘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잘 만들기 때문에 학습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를 딱 집어넣는 순간 이 학습에 대한 성능, 예측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교과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 뭐냐,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을 진행했어요. 학습을 진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학습 그리고 평가. 학습은 간단하죠. 여기서 끝났고, 평가. 이렇게 3단계로 이제 4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진행되는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부가적인 내용들이 붙을 거예요. 붙을 건데, 여러분들이 크게 이 내용대로 사이킨원을 먼저 따라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할한다. 학습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눠준다. 그리고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평가를 한다. 이 4가지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실무에서는 학습은 잘 되지만 일반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우리가 학습에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가 잘못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데이터에 맞지 않는 알고리즘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캐치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립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스케일링, 이런 작업들을 이용해서 이 평가에서 일반화가 잘 되도록,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예측이 잘 되도록 보완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시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이 기계학습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 때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을 이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y가 바이너리일 때만 적용되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안 들었는데, 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학습에는 일단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리고 이제 준지도학습이라는 학습도 존재해요. 지금 이런 y라는 값을 가지는 경우가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지도학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도학습에는 또 크게 2가지 형태가 나눠집니다.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질문 타임. 여기까지 하고 질문 타임. 학습의 종류. 우리 스크립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학습의 종류에는 지도, 비지도, 강화, 그리고 준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크게 3개로 나눌게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3가지로 나오는데, 지도학습이 이제 y와 x들 간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가지 형태가 있어요. 2가지 형태. 첫 번째, 분류라고 하는 형태. 분류라고 하는 형태랑 획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분류는 뭐냐? 분류는 이 y가 문자 또는 범주형일 때. 문자 또는 범주형일 때가 분류고요. 획이는 이 y가 연속형일 때. 획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VIP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거죠. 분류에 해당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평가지표를 쓴 거고요. 테스트 값을 넣을 때 예측을 잘 맞추려면은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그럼 이제 제가 제시한 문제가 이거죠. 우리가 학습과, 이 기계학습에서는 학습과 일반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성능, 학습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때문에 성능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학습은 잘 돼요. 그렇죠? 학습은 잘 안 되는 경우는 알고리즘이 정말 맞지 않는 경우 외에는 학습이 웬만해선 잘 일어나요. 그럼 이제 일반화가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화를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 이것도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숫자 데이터랑 문자 데이터를 다 같이 피처에다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해요? 연령대 같은 경우. 연령 같은 경우에는 나이라고 쓸게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20살부터 100살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우리 더미 처리에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1 또는 0, 1에서 0 사이의 데이터를 가지죠. 각 변수의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 변수 숫자 변수의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 연령 데이터는 데이터의 범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더미화된 문자 데이터,
남성인지 아닌지, 남성 더미 변수, 라벨.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움직이는 범위에 따라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스케일링이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또 있어요. 저 에이스레드님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VIP, 아까 VIP랑 지금 노말인지 아닌지 VIP인지 아닌지 이걸 지금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잘 보시면은 VIP가 한 90명 정도 됐어요, 대략. 그렇죠? 근데 노말은 아까 6천여 명 정도 됐어요. 그렇죠? 데이터 숫자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데이터랑 노말에 이 VIP랑 노말의 이런 빈도수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학습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를 만들 때 무작위로 추출하잖아요, 데이터를. 그럼 이 VIP라고 하는 이 90명의 데이터가 랜덤으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6,000명에 비해서 너무 적죠?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의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 데이터에 들어가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의 비율이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자 하는 Y값, 이 Y 데이터의 비율이 엄청나게 깨져 있는 케이스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스레스홀드라는 거를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에서 보통 이런 일을 하는데 스레스홀드, 뭐 컷오프 또는 컷오프라고 표현을 해요. 컷오프를 이제 바꿔줘서 이제 이 데이터의 비율을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뭐 샘플링, 그렇죠? 오버 샘플링, 언더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비율을 바꿔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VIP 인원이 9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실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한번 좀 따지고 봅시다. 제조 생산 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한 10,000개 데이터가 나왔다고 칩시다. 10,000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공장이라면은 10,000개 데이터 중에 불량품이 나올 개수 한 10개도 안 되겠죠. 프로세스가 괜찮고 공장이 잘 작동한다면은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분량이 뭐 5,000개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10,000개 중에 한 뭐 아무리 많아봤자 한 9,000개 정도는 정상 제품이 나올 거고 기껏 해봐야 1,000개. 뭐 좋은 공장이면 뭐 200개. 그리고 뭐 실제 실무에선 10개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량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든다. 내가 수식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불량 데이터 뭐 10개, 정상 데이터 9,990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 자체에서 내가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형성할 때 비율이 깨져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실무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겪는 케이스인 거죠. 이런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알고리즘이 적합하게 그러니까 이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쓸 때 데이터에 맞게끔 알고리즘을 바꿔줘야 돼요. 데이터에 맞게끔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선생님이 6살짜리를 가르칠 수도 있고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의 말투랑 톤이랑 어떤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또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나이가 좀 드신 분이다. 그럼 천천히 1부터 10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려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막 머리가 젊고 팽팽한 애들은 그냥 1만 알려줘도 뭐 10만 아는 애들 뭐 그런 사람이다. 나이는 죄송합니다. 나이를 제외하고 좀 이 사람이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만 던졌는데 이 사람은 10을 배우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1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되더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데이터에 맞게 어떤 변수들을 이제 조절해 가면서 학습을 알려줘야 되겠죠. 학습을 시켜줄 때.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알고리즘 내에 여러 가지 값들을 데이터에 맞게 튜닝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에 대한 성능을 일반화에 대한 성능,
일반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에서, 특히 이제 데이터 머신러닝에서 이 일반화에 대한 성능을 높여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에는 이 일반화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한 모든 코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서치 기법을 쓴다든지,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스케일러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든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쓴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기계학습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천천히 또 학습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기계학습 거의 인트로덕션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